방금 소개받은 홍선미 교수고요. 네, 사실 오늘 세미나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성훈미 박사께서 발표하셨던 남양주의 모델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나 남양주의 희망케어가 상당히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맞춰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내용을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 고유의 모델들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순서는 뭐 대략 이 정도. 일단은 중앙정부라고 하면 복지부를 포함한 곳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인수위부터 이어지면서 고용과 복지를 강조하면서 청와대 내부에 이제 고용복지 수석이 자리를 잡으셨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부 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나왔던 것들을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정교화하는 시점에 있지만, 이 부분의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새 정부에 더 큰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노령연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달 체계는 크게 많이 아직 집중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 내에서는 이제 이전 정부부터 진행해왔던 희망복지 지원단을 새 정부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확대될 것인가, 정체될까, 아니면 축소될까, 이런 것들조차 지금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하고요. 일단 이게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되면서 전달되는 내용들의 가장 이제 주요 변화들입니다. 이제 네 가지 전달 체계는 무수히 많은 인수위 과제 중에 한 꼭지일 뿐이고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 물론 여기에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핵심은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하는 복지 이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희망복지 지원단을 비롯한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그 과제들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면서 이렇게 네 개로 이제 좀 제시가 됐고요. 새 정부 들어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번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인데 이것이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부처만 사업들의 연계가 안 된다, 뭐 이제 행정 칸막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서 실행 업무들을 조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협의 기구의 역할까지도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여기에 많은 권한을 좀 갖고 가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주민센터 복지 허브와 관련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지금 가장 핫한 그 복지 전달 체계 관련 이슈로 지금 또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복지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이런 고용복지 전달 체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제 고용 전달 체계와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합쳐갈 것인가인데, 폭넓은 그 시각에서 보면 복지와 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 복지에 진입을 해서 고용 쪽으로 안내하는 이런 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좀 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네 번째는 희망복지 지원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공공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 힘에 너무 붙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큰 틀에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민간과 주민 참여, 이 부분을 이제 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고요. 역시 이제 제일 큰 것은 바로 고용복지 조정 기능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그동안의 전달체계 논의를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관련 자활 사업들을 다 고용노동부로 가져와야 된다.
일원화시키자는 주장을 해왔고요. 또 복지 쪽에서는 고용센터 업무나 취업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조차도 그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각자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더 넓혀가느냐는 논의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논의가 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그런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통합 연계 시스템은 이건 지금 현재 이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져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확대시키는, 그리고 이것을 모든 부처에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것을 민간 자원을 등록하는 DB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파트는 사회 서비스를 등록 관리하는 그 사업들을 또 지금 연구하면서 실행하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 복지자원 통합 DB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의 IT 베이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 자기에게 적합한 급여나 서비스이고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 이런 정도까지 구축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복지 허브화, 이것이 가장 저희에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개념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게 시키자. 굉장히 많은 일자리 관련 기관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장을 보러 가도 오늘은 이마트 갈까, 뭐 홈플러스를 갈까, 어디를 갈까 굉장히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적이거나 굉장히 이 동선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냥 한 곳에 가면 모든 안내를 받고 그것이 가장 근거리 접근성을 강조하는 주민센터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컨셉인데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게 실행 가능성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특히 안전행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이건 뭐냐면 공공인력으로 모든 읍면동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읍면동의 규모들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있는 몇만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소규모의 동들을 통합하지 않는 한 모든 읍면동에 이렇게 모든 전문 기능을 넣는다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읍면동 주민복지 허브화라는 건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정말 114에 물어보는 정도, 어디 전화번호가 뭐냐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 고용복지 상담 같은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10층 상담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기초적인 초기 상담 정도, 상담이라는 말을 사실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뭐 이런 것이죠. 안내, 초기 안내,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복지 정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치해서 알려주면 되긴 하지만 그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역시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순 정보 제공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사실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작년에 시범적인 지표로 방문형 서비스 연계 실적을 저희가 평가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거의 안 되고 있고 개념조차 못 잡고 있죠. 저희가 이제 보건 쪽에서도 방문 사업이 있고 이제 여러 방문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것들이 이제 주민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얼마나 충실히 전달될까는 의문이고, 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이 현재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 주민복지 허브화를 어떻게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게 그러면서도 고용복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저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번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하시다 보면 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겁없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라는 커뮤니티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상당히 큰 화두를 던졌는데, 사실은 기존의 민간 자원이나 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라는 것은 주민참여 수준이라기보다는 주민과 민간과 공공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정교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인가까지 포함됐을 때 이것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라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면 사실 그 정도의 심층적인 계획은 담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민간 참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공이 이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공공 인력이 다 끌고 왔던 것이죠. 근데 막상 저희가 성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손을 못 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존의 이제 복지급여라든가 공공 서비스 연계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은 이제 이 성과를 거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정말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위기가구들은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전혀 터치가 안 되는, 특히 이제 가족의 관계라든가 정신건강이나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대응하는 그런 어떤 수준과 역량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희망복지지원단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지역은 사실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컸었고, 이제 그런 어떤 민간 이제 전문가들의 역량들이 뒷받침됐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성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이 사례관리라는 것을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그런 형태로 오히려 악화시킨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전문적인 보충은 없습니다. 전문 역량은 여전히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일단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지역복지과의 어떤 주부 사업으로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이제 봉사단체를 조금 더 협의회 차원에서 구조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복지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 한 20년 후에 저희가 아마 정말 관심 있게 논의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이웃을 돕는 이런 취지에서 나섰지만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심정으로 이분들이 본인이 심층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한다. 이러다 보면 우리도 무슨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DB를 구축하자, 이런 논의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역할이 차별화된 속에서 하나 시스템 안에 이렇게 딱 집약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참여한 주체들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주체들이 이 안에서 지금 기능을 확대 또는 혼란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물론 남양주마경주는 훨씬 이전에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2010년에 무한돌봄이 발족을 했고, 그 이제 2년 후 2012년 4월부터 전국 230개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방역 차원에서의 서포트나 초기의 개념들을 잡아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이 각기 시군구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이제 받아서 그 지침을 해석하는 데부터 굉장히 이제 다르게 모든 전국의 시군구들이 움직이면서 그 결과도 매우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은 애들은 낳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를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각기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 구성에서 여기 이제 통합사회관리사, 이제 공공인력이죠. 이분들이 실질적인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문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이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외부의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이냐, 안의 인력 구성을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광역 지원 체계를 만들자. 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센터가 사실 지원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DB 관리하고 평가 업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실행 센터는 아니었는데, 바로 그런 개념에서 광역시도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즉 시군구들이 이런 서포트 없이 각자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군구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전문적인 지원센터 이것들을 만들고 교육이나 이런 어떤 자원 개발이나 홍보 사업들을 광역 단위에서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쉽게 그래 다른 것에 비해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라든가 대전광역시 같은 데서 아주 적극적인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오히려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만들었지만 지금 이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 단계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역시 이제 이 핵심이 민간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저희가 작년에 평가하면서 통합사례회의에 민간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부 공공 인력만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 연계팀부터 해왔던 수준의 사례 관리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 민간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들 특히 올해에도 이 통합사례회의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핵심적인 지표로 봐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 사실 협조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모형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많은 협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읍면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하고 그 사례들이 진행되는가가 이번에도 중요한 성과 지표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에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를 상호 교류하고 연계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읍면동이 이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협조적인 어떤 구조들이 없더라고요. 통합사례로 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 하고 상호관리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활 이게 이제 자활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자립지원, 복지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시군도 이 부분을 이제 희망복지지원단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모델 개편의 핵심 요소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 1월에 중앙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중앙지원센터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DB를 갖고 구축을 하고 있는 그 내부에 지금 이제 그 센터장과 팀장, 민간 전문가인 팀장,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문가들로 이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기획위원이긴 하지만 중앙 단위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기능을 이제 이 중앙지원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전국 교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평가 업무, 이제 올해는 이제 성과 점검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좀 이제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수험 사례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성과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제 이런 전국 이제 수준을 고르기 위한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비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방역 단위로 이제 쪼개져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화라기보다는 부분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도 너무나 큰 규모의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우리가 민간과의 협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완비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지자체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지자체에 갖고 있는 내부적인 역량이라든가 그 이제 구성들, 기관들의 구성, 그 다음에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다기능화 될 필요가 있거나 전문화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은 결국 그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거점으로 결합할 것인지 시군구에서 조직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별로 이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을 실행화할 것인가라는 세부 안들은 만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의 역할. 결국은 공공은 시군구 센터에서는 결국 그 자기 식구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부터 그렇죠? 읍면동, 그 다음에 본청 내에 있는 유관부서들 과연 이게 충분히 협조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과연 이제 제 기능들이 이제 좀 명확해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세부 내용들을 자료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례 관리를 어떻게 정문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죠. 저희가 이 권역별 네트워크 팀을 두고 이제 희망케어 센터를 두고 사례 관리를 했지만, 다른 지역은 사실 이제 신혼구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이 역할을 다시 하면서 이게 저희가 이중적인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어쨌건 이 사례 관리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6개월 만에 뭐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지표를 저희가 제외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런 어떤 정부 지표에서 이 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실은 총괄적인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들을, 프로세스들이 나와줘야 거기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의 역할을 명심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또 더 혼란스럽고 산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잘 지자체에서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세부 안들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